새벽 1시 13분이었습니다. 25년 11월 27일, 남해안 고흥의 밤바다는 검게 얼어 있었고 뼈를 파고드는 겨울바람이 콘크리트 발사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백색에 가까운 오렌지빛 화염이 대기를 가르며 번쩍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야간 발사. 누리호가 사상 처음으로 한밤중에 하늘을 수직으로 찍고 올라간 순간이었죠. 발밑의 땅이 울렸습니다. 300톤에 가까운 추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포효가 몇 킬로미터 밖에 내 귓전까지 때렸습니다. 초고온의 가스가 밤안개를 뚫고 뿜어져 나오며 검푸른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오래 로켓을 봐온 내 눈에도 낯설 만큼 강렬했습니다. 나는 로켓과 함께 늙은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차가운 시험대 위에서 청춘을 다 보냈어요. 수십 년 동안 엔진의 불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관제 화면에 초록색 글자가 떴을 때 차세대 중형위성 3호, 큐브 위성 12기, 고도 600km 궤도 안착 성공.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시간 정확히 계획대로. 모든 시퀀스가 정상. 솔직히 말하죠. 나도 한때 이 나라를 얕봤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발사장 안에서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래전 내가 품었던 그 오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도 우리 러시아도 유럽도 반세기가 넘도록 수많은 실패와 폭발을 쌓아 올린 끝에야 겨우 손에 넣은 기술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공중에서 산산조각난 로켓들의 잔해 위에 세운 기술이죠. 그런데 이 동쪽 끝의 작은 나라가 단 4번의 실제 비행으로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화려한 불기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잿빛 시절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로켓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하늘은 가차없이 그 대가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저 발사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는 걸. 그 뒤에는 반드시 수천 번을 틀리고 고쳐낸 사람들의 시간이 통째로 깔려 있다는 걸 말입니다. 시계를 2000년대 초로 돌려봅니다. 그때 한국에는 자기 손으로 위성을 우주에 올릴 발사체가 없었습니다. 위성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남의 나라 로켓에 실어보내야 했죠. 우주로 가는 문의 열쇠를 남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위성을 실을 잔이가 언제 날지, 발사가 언제 미뤄질지, 그 값을 얼마로 부를지 모든 걸 남이 정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성을 만들어도 그걸 스스로 하늘에 올릴 수 없다면 절반짜리 기술일 뿐입니다. 한국은 그 절반의 서러움을 오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첫 발사체 나로호는 러시아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개발 중이던 액체 엔진, 이른바 RD-251을 썼고 조립과 발사는 양국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나로호의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차 발사에서는 위성을 감싼 덮개, 페어링 한쪽이 제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2차 발사에서는 비행 도중 로켓과의 교신이 끊기며 기체를 잃었습니다. 2번의 실패, 2번의 침묵. 그리고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 끝에 나로호는 마침내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등한 동맹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이라는 국제 규범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1단 엔진 같은 핵심 기술은 애초에 나라끼리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로켓은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국가 안보의 가장 예민한 영역이니까요. 계약서에도 기술 이전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국도 그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한국 과학자들이 겪은 건 어느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구조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자기 나라 영토 안에 자기 예산으로 발사장을 짓고도 러시아가 관리하는 1단 구역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 마당에서 로켓을 조립하는데
정작 그 심장인 엔진의 속은 들여다볼 수 없는 처지. 겉껍데기 하중 프레임만 만지며 돌아서야 했던 그 소외감이 어떤 것이었을지 같은 업계에 몸담은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됐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어깨 너머로 훔쳐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에 손을 댈 수 없다면 결국 남는 길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스스로 다시 그리는 것. 당시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선택으로 보였을지 나는 압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돌아온 건 대체로 침묵이었습니다. 연소 시험 설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나라에 보내도 몇 달씩 답이 없었죠. 어느 강대국도 이 기술 앞에서는 두꺼운 성벽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로호 사업 도중 미국 국무부가 ICBM 기술 이전 우려를 제기하면서 협력 구도 자체가 여러 번 삐걱거렸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설계도 한 장, 볼트 하나 살 수 없는 냉정한 세계. 그게 우주 자립을 꿈꾸던 한국이 마주한 첫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 벽 앞에서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빌려 타는 우주는 결국 신기루라는 것. 100번, 1000번을 폭발시켜 잿더미가 되더라도 내 머리로 설계하고 내 손으로 깎은 진짜 우리 로켓을 갖겠다는 것. 그건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몇 년을, 아니 한 세대의 청춘을 통째로 파묻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2010년 마침내 독자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약 2조 원, 나로호의 4배가 넘는 규모였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나로호가 궤도 진입에 거듭 미끄러졌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학계 일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75톤급 액체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발사에 성공하는 건 무리라는 전망. 가장 든든해야 할 동료 학자들의 의심이 어쩌면 연구원들에게는 가장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물러설 다리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대전 연구소와 고흥 시험장에 야전 침대를 들이고 주말과 평일에 경계를 지웠죠. 하루 열 몇 시간의 교대 근무로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에 정면으로 머리를 들이받아 그 벽을 부수는 것. 여기서 우주 선진국들이 절대 쉽게 내주지 않는 기술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소 불안정. 섭씨 3000도가 넘는 화염과 초고압 가스가 분사기를 통과할 때 생기는 불규칙한 압력의 파동입니다. 이게 통제를 벗어나면 강철 엔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종이장처럼 뒤틀리며 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세계의 많은 팀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연소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 불안정 문제와 연료 탱크 용접의 어려움이 겹치며 일정은 몇 번이고 뒤로 밀렸습니다. 발사체의 몸통은 얇을수록 좋습니다. 무게를 1g이라도 줄여야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탱크의 벽은 종이장처럼 얇게, 하지만 초고압을 견디도록 완벽하게 용접돼야 합니다. 단 1mm의 용접선만 어긋나도 며칠 밤을 새워 만든 탱크 몸체를 통째로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알루미늄에 깎아야 하는 잔인한 공정. 늙은 용접공들은 고글 안으로 떨어지는 불꽃을 응시하며 숨소리마저 죽인 채 토치를 쥐었습니다. 실패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다리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을 총괄한 한영민 책임연구원의 팀은 1년 중 250일 넘게 전남 고흥의 시험장에서 살았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일주일에 한 건, 많을 때는 서너 건씩 이어졌으니까요. 찌는 듯한 여름의 시험동, 밤을 새우고 맞는 새벽.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진의 신뢰도는 설계나 제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반복 시험으로만 증명된다고. 말은 담담하지만 그 반복이라는 단어 안에 몇 년의 밤샘과 좌절이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취의 글을도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로켓은 그래프와 숫자만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가족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본 밤들, 설비 사고 뒤에 조사와 감사의 테이블 앞에서 어깨를 움츠려야 했던 순간들, 건강을 갈아 넣은 시간들, 그 위에 세워진 겁니다.
어느 나라의 우주개발사든 화려한 불기둥 뒤에는 이런 이름 없는 소진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도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담이 아니라 냉정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합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산은 늘 빠듯했고 일정은 밀렸고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남의 로켓을 사서 위성을 올리는 편이 훨씬 싸고 빠르고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 고생을 자처했을까요? 나는 그 답이 저 야간 발사의 불빛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2016년 5월 3일 오후 7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연소 시험동 75톤급 엔진의 첫 연소 시험을 실행하는 날이었습니다. 통제실의 공기는 숨이 막혔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시퀀스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점화 섬광이 번쩍이고 연소가스가 노즐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0초, 0.5초, 1초, 그리고 1.5초. 초고온의 압력 게이지가 파르르 떨리다가 안정된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종료. 단 1.5초였습니다. 겨우 1.5초. 우습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요동치던 압력 파동이 부드럽게 정렬됐다는 건 그 파괴적인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을 액체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몇 년의 폭발과 실패, 찌는 듯한 고흥의 여름과 밤샘의 시름이 그 1.5초의 오렌지빛 불빛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죠. 연구원들의 목덜미로 소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를 말없이 붙들었습니다. 그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그 1.5초를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엔진 하나를 길들이는 것과 그 엔진 여러 개를 한 몸으로 묶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개가 하나로 묶여 들어갑니다. 이른바 클러스터링이죠. 4개의 심장이 완벽하게 같은 박자로 뛰지 않으면 로켓은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2021년 초 4개를 묶은 1단의 지상 연소 시험이 이어졌고 그 하나하나가 통제실에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30초.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4개의 심장이 한 박자로 뛴다는 걸 반복해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성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해 7월 145초 연소에 성공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 1단 엔진이 버텨야 하는 시간에 육박하는 기록이었죠. 75톤급 엔진은 이후 총 184차례, 누적 18,290초에 이르는 연소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대형 액체 엔진의 원천 기술을 한국의 연구진은 자기들의 머리와 집념만으로 손에 넣었습니다. 남의 심장을 빌린 게 아니라 스스로 뛰는 심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75톤급 엔진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제 엔진이 시험대 위에서 분해되고 다시 조립됐는지 아십니까? 개발 초기부터 이어진 그 수많은 시험이 그래프 위에 압력선을 한 줄 한 줄 다듬어 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 선은 우주 선진국들이 그어놓은 한계선을 조용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의 기쁨 뒤에는 늘 대가가 기다립니다. 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비행, 굉음과 함께 로켓이 하늘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1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목표 고도 700km에도 도달했습니다. 화면 위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마지막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이르게 꺼졌습니다. 위성 모사체를 궤도 속도에 올려놓지 못한 채였습니다. 절반의 성공, 그리고 가슴 아픈 절반의 실패. 원인을 찾는 과정은 지독했습니다. 2,600여 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이잡듯 뒤진 끝에 밝혀진 건 놀랍도록 미세한 물리 현상이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안에는 헬륨 탱크가 들어있는데 그걸 붙잡아두는 고정장치를 설계할 때 지상에서의 부력만 계산했던 겁니다.
문제는 비행이었습니다. 로켓이 치솟으며 가속도가 최대 4.3G까지 오르자 액체 산소 속에 잠긴 헬륨 탱크가 받는 부력이 지상에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고정장치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풀렸습니다. 떠오른 헬륨 탱크가 탱크 배관을 건드려 헬륨이 새기 시작했고 산화제 탱크에 균열이 생기며 산화제가 누설됐습니다. 결국 3단 엔진은 연료가 부족해 계획보다 약 46초 일찍 멈췄습니다. 위성 모사체는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남쪽 먼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연구원들의 심정을 나는 감히 다 안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작디작은 부력값 하나 때문에 몇 년을 갈아 넣은 결과가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았으니까요. 일부에서는 역시 독자 개발의 한계라는 냉소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친 기술자들은 가족의 얼굴을 뒤로 하고 다시 고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정장치를 더 튼튼하게 보강하고 산화제 탱크 덮개를 더 두껍게 만들고 비행 조건을 가정한 시험을 반복했죠. 실패의 데이터를 다음 성공의 설계도로 바꾼 겁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한 번 우연히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의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어 정확히 알아내고 고쳐내는 것. 그 겨울 고흥의 벌판은 다시 불빛으로 밤을 밝혔습니다. 보강한 고정장치가 이번엔 비행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지 몇 번이고 흔들고 진동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그 바다를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실패를 겪은 팀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무너지는 팀과 더 단단해지는 팀. 이들은 후자였습니다. 실패의 데이터가 두꺼워질수록 다음 비행의 확신도 함께 두꺼워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주를 강대국의 전유물이라 믿으며 자랐으니까요. 자원도 오랜 미사일 개발사도 없던 나라가 이 벽을 넘는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의 한계를 깬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2차 발사. 이번엔 진타 위성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합쳐 약 1.5톤, 700km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톤이 넘는 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어 2023년 5월 3차 발사에서는 고객 위성을 원하는 시간과 위치에 실어 나르는 능력까지 증명했습니다. 상용 발사 서비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한국은 자기 위성을 원하는 때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주로 가는 문의 열쇠를 마침내 자기 손에 쥔 거죠. 통신도, 기상도, 국방도 그 열쇠 위에 서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과학 성과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국가연구기관의 품을 떠나 민간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을 맡은 4차 발사를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야간 조건에서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시켰습니다. 국가가 홀로 짊어지던 로켓을 이제 민간 기업이 함께 어깨에 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나라의 우주산업이 연구실을 넘어 시장으로 걸어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러시아 우주계 안에서 오래 떠돌던 소문 하나를 정리해야겠습니다. 나로호를 만들 때 러시아가 실물 엔진을 몰래 넘겼고 한국이 그걸 뜯어보며 기술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오래 보관해온 지상검증용 발사체 GTB의 엔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 엔진은 연소기도 터보펌프도 밸브류도 들어있지 않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춘 모형이었습니다. 설계나 제작 정보를 얻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는 껍데기였던 거죠. 애초에 지상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검증용 모형이었으니 사실 그건 보안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엔진은 그 모형에서 단 한 조각의 힌트도 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초에 한국의 엔진은 가스 발생기 방식이고 러시아 엔진은 다단연소 방식이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고할 것도 베낄 것도 없었죠. 약 37만 개에 이르는 부품의 국산화까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기술자들이 밤을 새워 깎고 용접해 만든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던 날 나는 오래 품고 있던 의심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그리고 어떤 깊은 존경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지켜온 기술의 벽을 그들은 훔쳐서 넘은 게 아니었습니다. 맨손으로 자기들의 벽을 따로 쌓아 올린 겁니다. 이건 누구를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벽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오랜 오만을 내려놓고 이들의 성취에 정직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남의 도면을 베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자기들만의 우주 고속도로를 스스로 닦아 올렸습니다. 그 뜨거운 화염 속에 타들어간 건 세상의 의심이었고 솟아오른 건 그들의 단단한 집념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의 고흥. 통제실 스피커에서 성공을 알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야전 침대에서 몇 년을 구른 초췌한 얼굴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건 승리의 눈물이라기보다 마침내 내려놓아도 된다는 안도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대지의 침묵을 뚫고 우주로 솟구치는 저 오렌지빛 불기둥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궤도에서 좌절하고 멈칫거릴 때에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벽 너머로 매일 밤 불을 지피며 길을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던 수많은 순간에도 그들은 다시 도면에 선을 그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겨울의 추위를 뚫고 끝끝내 하늘의 길을 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선을 긋고 마침내 길을 개척해낸 이들의 집념이 당신 앞에 박힌 두려움의 벽을 허무는 뜨거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안 될 이유를 먼저 들이댑니다. 하지만 저 불기둥은 안 될 이유가 100개라도 별 이유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기어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면 구독과 댓글로 이 발자국을 더 멀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